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어느 순간 거센 파도가 덮치고 영원할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어이 한 줄기 빛은 새어 들어오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굽이굽이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의 지난 30년은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길을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들은 자식 하나 키우기도 뼈가 삭고 등골이 휜다고들 합니다.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며 한숨 쉬는 분들도 많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두 아이 모두 중증자폐 1급 판정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 평생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기 힘든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 땅이 꺼진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내던져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막막했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2025년 12월 1일 제 큰아들은 기적처럼 어엿한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피눈물을 기적의 땀방울로 바꾼 저희 가족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생존 기록. 지금부터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아주 솔직하게 꺼내 보이려 합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부모님들, 자녀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처음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내 인생에는 이런 비극이 절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덕을 많이 쌓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천연 같은 형벌을 받는 걸까?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산속 깊은 곳에 있다는 용한 한의원, 기치요. 심지어 구판을 벌여보기도 하고 종교에 매달려 보기도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지쳐갈 때면 끔찍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나중에 나이보다 내가 먼저 늙고 병들어 죽으면 덩치만 커진 이 아이들은 대체 누가 돌보나?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속에 덩그러니 남겨질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세상 소풍을 끝내는 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수천 번도 더 생각하며 남몰래 베개를 적셨습니다. 자폐아 부모 중에서도 두 자녀가 모두 자폐인 경우는 통계적으로도 정말 드물다고 하더군요. 그 희박한 확률의 불행이 하필 나를 덮쳤을 때의 고립감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드실 겁니다. 마치 넓은 우주 공간에, 아니 무인도에 우리 가족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지금 그 막막한 어둠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감싸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지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방이 벽으로 꽉 막힌 독 안에 갇힌 쥐가 된 것 같을 때, 저희 부부가 생명줄처럼 붙들었던 것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인정이었습니다. 내 금쪽 같은 자식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가슴에 시퍼런 칼이 박히는 고통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말문이 트이겠지. 학교 갈 때쯤이면 괜찮아지겠지.
남자가 원래 말이 좀 늦다더라라는 희망 고문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장애 등록을 두려워하고 미루기보다는 차라리 피눈물을 머금고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장애인 1급 등록을 마쳤을 때 비로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은 포기가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아이들이 유일하게 웃음을 보이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수영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물장구 치는 취미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단순한 운동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생존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결국 기적 같은 직업이 되더군요. 세 번째는 시스템을 철저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지만 부모의 몸은 유한합니다. 부모 혼자만의 힘으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려 하면 결국 부모가 먼저 쓰러집니다. 복지관, 거주시설, 활동지원사, 그리고 지자체의 취업지원 시스템까지 두드릴 수 있는 문은 모두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설령 닫혀 있는 문이라도 열쇠를 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꿈만 같던 신혼에 찾아온 두 번의 충격적인 시련부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핏덩이 같은 자식과 생이별해야 했던 눈물의 세월, 그리고 큰아들의 수술과 재활을 거쳐 마침내 찾아온 기적 같은 취업 성공기까지. 저희 가족의 30년 인생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1991년 10월, 가을바람이 유난히 시원하고 하늘이 높았던 때였습니다. 27의 남편과 24의 아내. 저희는 그 꽃다운 나이에 전라도 광주에서 작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진 것 없는 새빵살이로 시작했지만 서로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당신 뒷바라지 잘하고 우리 아이들 반듯하게 키우는 현모양처가 될 거야. 그것이 아내의 꿈이었습니다. 저 역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아내의 웃음소리가 반겨주는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오순도순 살자. 매일 밤 그런 미래를 그렸습니다. 곧이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세상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갓 태어난 붉은 핏덩이가 어찌나 예쁘던지. 퇴근하고 돌아오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는 아이를 보며 하루의 피로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다 되어가면서 어딘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맘마 하며 말을 배우고 눈을 맞추며 재롱을 피우는데 우리 아이는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 바퀴만 하염없이 몇 시간이고 돌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아기가 너무 순하네, 점잖아서 그래라고 했지만 부모의 직감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찜찜하고 불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차분하고 냉혹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폐 성향이 강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 일이 되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세상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말이 좀 늦는 거겠지. 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 뱃속에는 이미 둘째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광주에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둘째가 태어나면 형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고, 전업주부인 아내가 형제를 함께 키우며 살뜰히 보살피면 분명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동생이 형을 이끌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발달이 늦고 시시각각 돌발 행동을 하는 첫째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첫째에 밤낮 없이 울어대는 갓난쟁이 둘째까지. 아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찼습니다. 밥 한 술 편히 먹을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고 집안에는 웃음 대신 아이의 울음소리와 아내의 한숨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결국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뼈를 깎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둘째는 대전 부모님 댁에 맡깁시다. 당신 혼자 애 둘 감당하다가 당신이 먼저 쓰러져 죽어. 제 부모님은 대전의 한적한 주택가에 살고 계셨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마당이 있는 주택이라 아이가 흘 밟고 뛰놀며 지내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애써 위안을 삼았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난 둘째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대전 주택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품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핏덩이 같은 자식을 차 뒷좌석에 싣고 대전으로 향하던 길. 전 몸살이 나서 가슴이 퉁퉁 불어터진 아내는 가는 내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를 부모님 댁 안방 아랫목에 뉘어놓고 돌아설 때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등 뒤를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어미 자격이 있나? 저 또 못된 새끼를 버리고 가다니 내가 죽일 년이야. 저 역시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살이 찢겨 나가는 아픔이 이런 것일까요? 그렇게 몇 년을 이산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대전 부모님 댁을 오가며 아이를 봤지만 엄마 품이 그리워 우는 아이를 떼놓고 올 때마다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회사에 사정사정하여 대전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드디어 온 가족이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아이들을 내 손으로 우리 부부의 힘으로 키울 수 있겠구나 싶어 뛸 듯이 기뻤습니다. 대전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둘째를 안아보는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형에게서 느꼈던 그 묘한 단절감, 눈을 맞춰도 초점이 없는 그 느낌,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적막함이 둘째에게서도 느껴지는 겁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손에 커서 좀 늦되는 걸 거야. 애써 부정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얘도 형이랑 똑같은 것 같아. 둘째마저 자폐 판정을 받았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냐고.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남들은 하나도 없다는 자폐아가 왜 우리 집엔 둘이나 주어졌냐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돈, 생활비였습니다. 아이 둘을 돌보려면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데 아내는 아이들 케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 외벌이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찼습니다. 대출 이자에 병원비에 생활비에 통장은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맞벌이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중증 자폐아 둘을 돌보는 건 전쟁터와 같아서 엄마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스불을 켜놓기도 하고 창문에 매달리기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젊음과 꿈을 모두 접어두고 오직 두 아들의 그림자가 되어 스문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어 방광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2명의 중증 자폐 아이를 데리고 사는 삶은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힘이 세지자 층간 소음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밤낮 없이 쿵쿵거리며 뛰는 아이들 때문에 아래층 인터폰이 빗발쳤습니다. 죄인이 되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밖을 나가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래? 라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때는 정말 나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극단적인 충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베란다 난간을 보며 아찔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였습니다.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이 아이들 우리가 아니면 세상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우리마저 포기하면 이 불쌍한 것들은 어떡하나. 서로의 손을 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헛된 희망 고문을 멈추고 두 아이 모두 장애인 1급으로 등록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들던 날,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포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복지관, 바우처, 치료 지원 같은 혜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는 아이들을 위해 복지관 수영 프로그램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남들에게 피해나 주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기서 기적이 싹 텄습니다. 지상에서는 불안해하고 산만하던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인어처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아이들은 물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몸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가 바로 수영이었습니다. 물살을 가를 때 아이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물속에서만큼은 아이들은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이거다. 우리 아이들이 살 길은 이것뿐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면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덩치가 커지면서 형제끼리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진 것입니다. 힘이 장사가 된 두 아들이 좁은 집안에서 부딪히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소한 자극에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 싸움이 붙으면 가구가 부서지는 건 예사였고 아내 혼자서는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칫하다간 큰 사고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같이 있다간 둘 다 망가진다. 그네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또다시 찢어지는 뼈를 깎는 아픔이었지만 모두가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네를 멀리 파주로 보내고 돌아오던 날,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너무 슬퍼서 우리는 또 한 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코로나19가 덮쳤습니다. 면회조차 전면 금지되어 아이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거니 믿으려 노력했지만 시설에 있던 큰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0cm에 108kg이 넘는 거구의 몸을 지탱하느라, 그리고 활동량이 부족해 살이 더 찌면서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되어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때에 눈 창백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타지 생활은 안 된다. 내가 품어야겠다. 내 새끼, 내가 데리고 있다가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살자. 하지만 집으로 데려오자니 동생과의 전쟁이 또다시 벌어질 게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딜레마였습니다. 고민 끝에 2024년 10월 우리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큰아들을 대전으로 데려오되 본가인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아주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 독립시켰습니다. 동생과의 마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아내와 제가 슬리퍼를 신고도 수시로 들락거리며 밥을 챙기고 돌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두 집 살림을 하느라 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큰애 월세방으로 가서 밥 챙기고 씻기고 다시 본가로 와서 둘째 챙기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두 집을 오갔습니다. 다행히 정부 지원으로 오시는 활동 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재활시켰습니다. 그리고 큰애의 잃어버린 건강과 웃음을 되찾기 위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유일하게 잘했던 수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허리 재활 겸 시작한 수영이었는데 아들은 물을 만나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면서도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의 그 날렵한 수영 실력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장애인 체육회와 기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해 기업들이 장애인 운동선수를 채용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업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영 실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별도의 테스트는 없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선수 등록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각종 의학 소견서, 경기 기록증, 준비해야 할 서류만 수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행정용어는 왜 그리 어려운지 아내와 저는 밤마다 돋보기를 쓰고 서류 더미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탈락할까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부모의 간절함이 서류 한 장 한 장에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12월 1일 제 큰아들은 국내 한 건실한 중견기업에 정식 장애인 수영선수로 최종 합격하여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들의 이름 세 글자가 적힌 도장을 꾹 찍던 날,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서름이, 그 막막했던 두려움이, 사람들의 냉대와 손가락질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아, 장하다. 고맙다. 그 모진 세월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아들은 매일 아침 수영 가방을 챙겨 수영장으로 출근합니다. 꼬박꼬박 월급이 통장에 찍히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어엿한 대한민국의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수영을 하며 돈을 벌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에 아들의 표정은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허리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고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안정이 되니 따로 사는 동생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는 가끔 만나면 서로 보고 웃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자만하지는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운다는 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으니까요. 내일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수영을 다녀오고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의 서툰 한마디에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기에 벼랑 끝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기에 찾아온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 선배님들,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자식 문제로, 건강 문제로, 혹은 돈 문제로 숨이 턱턱 막히시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였을까라며 세상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저희 가족을 봐주세요. 남들은 평생 한 번 겪기도 힘든 불행을 2번이나 겪고도 30년을 지옥 속에서 구르면서도 이렇게 웃으며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도 계속 걷다 보면 반드시 출구가 나옵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꽃 피는 봄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자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훗날 피어날 희망의 꽃에 주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예기치 않은 순간에 기적은 선물처럼 찾아올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희망차고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